딥러닝은 최근의 발명품이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려는 욕구, 수세기 동안 가지고 있었다. 이런 거 해본 적 있나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려는 욕구? 간단한 것만 해본 거. 간단한 거? 어떤 거 해봤나요? 코딩으로 한 데이터를 봤어. 아무거나요. 그런 주가 예측도 비슷한 거 아니에요? 주가 예측? 아, 주식 투자. 저는 최초로 데이터 분석에서 미래를 결과 예측한 게, 전 대학교 입학할 때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대학 원서를 써야 되는데, 어디 경쟁이 안 붙나. 네. 나는 이제, 개인적인 얘기 좀 하자면은, 삼수생이에요. 삼수생. 제때 공부를 안 하고 입시를 계속 실패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삼수생이 되면 어떻게 되면 멘탈이 바닥으로 가고 자존감 막 박박박 깁니다. 바닥. 그래서 어떻게든 대학 가려고 그래. 어떻게든 대학 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뭐든 하겠습니다의 정신. 붙여만 주십시오. 근데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더 심했어요. 옛날에는 지금 국영수, 언수 사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는 그런 게 아니라 나 때만 해도 그냥 총점이야. 그냥 400점 만점에 380점 이상 서울대, 370점 이상 건국대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입시 전략이고 뭐가 없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경쟁률 낮은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도대체 되게 재밌던 게, 그 당시 진짜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경쟁률을 띄워줬어요. 요즘에도 띄워주나요, 경쟁률? 아, 그래요? 그래서 좀 나름대로 좀 분산해서 지원해라 이런 측면을 보여주나 보구나. 경쟁률을 딱 보면서 어디가 몰리는구나. 저기로 가면 나는 끝이구나. 이렇게 보면서 미래를 예측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데이터 분석하면서 이제 그동안 이쪽 예를 들어서 법과대학, 그 당시만 해도 법과대학이 인기가 되게 많은데 법과대학의 인기가 점점 좋아지니까 나는 법대는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데이터 분석했고, 그리고 나도 그 당시만 해도 되게 생소했는데 나 대학교 때는 주식 투자하는 대학생이 별로 없었어요. 주식 투자하는 대학생 뭐냐면 카이지 같은 사람, 도박 묵시록 카이지 알아요? 몰라요? 도박하는 사람, 사행성이 아주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식했어. 근데 내가 어쩌다 보니까 진짜 주식을 하게 된 거야. 근데 도서관에 가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어쩌다가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계속 어슬렁거리면서 재밌는 책 없나? 그러면서 보고 있는데 주식책이 하나 딱 눈에 들어온 거지. 그러면서 이게 뭔데 도대체 이렇게 주식에 이렇게 책이 많아? 그러면서 우연찮게 내가 주식책을 하나 보게 돼. 확률 기반의 어떤 주식 분석을 하는 그런 책을 내가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책을 내가 딱 한 번 만나고 나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재밌고, 그리고 그 책대로 하면은 내가 곧 어떻게 된다? 돈 졸업하겠다라는 그런 대단한 착각을 하면서 대단한 착각과 함께 굉장히 오랫동안 몰입해서 그 책을 읽었어요. 읽고 성과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 왜냐, 바로 계좌 깡통이 났으니까 내 인생의 쓴맛을 보고 정말로 모름지기 겸손해야 되는 것이구나. 얼치기로 살다가는 끝장나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죠. 그래서 그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는데 이 데이터 분석을 나도 그때 이제 했었던 거죠. 했었던 건데, 이제 참고로 이제 얘기를 좀 한번 해주자면은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이 시그널이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그 설명력이 높으면
주식 투자도 당연히 성공하겠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투자를 결정지었는데 결과가 보통 어떻죠? 안 좋아요. 예, 눈물이죠, 눈물. 보통. 보통은 눈물이야. 뚝뚝뚝뚝뚝뚝뚝뚝. 그러면 우리가 통계하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잘못된 거야. 데이터 분석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내가 해석을 잘못했거나, 아니면은 데이터가 원천적으로 잘못됐거나, 혹은 분석한 대로 내가 안 했거나. 혹시 눈물을 흘려본 적 있나요? 네, 데이터 눈물 있어요? 네. 본인은 어디인 것 같아요? 여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만약 했다고 한다면,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적용을 잘못한 건지, 분석한 대로 안 했다든지. 결과가 눈물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과는 눈물인데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분석한 그 분석 자체가 잘못된 건지, 분석 기법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내가 얘기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 기본적으로 금융 데이터의 속성을 지금 설명을 해주려는 거예요. AI에서 아주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데이터가 처음부터 잘못됐거나,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두 번째, 데이터 분석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방법이 잘못된 거야, 내가. 예, 아예 잘못해갖고 데이터는 제대로 됐는데 분석이 뭔가 꼬였어. 세 번째는 뭐냐면 분석 결과, 이것도 1번도 맞고 2번도 맞는데, 세 번째는 분석한 대로 내가 안 했어. 안 함. 제일 억울하게 나. 내 분석 잘했는데 내가 그대로 안 했어.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을까? 뭐 4번 뭐 천재지변. 뭐 갑자기 뭐 전쟁이 났다든지, 뭐 컴퓨터가 꺼졌다든지. 본인은 어디인 것 같으세요? 저는 그냥 예측대로 안 흘러간 거도 천재지변으로 치면은. 예측대로 안 갔어. 네. 그러면은 일단은 요거는 사실 예. 1번하고 2번이 맞게 됐는지도 확실하진 않고. 확실하게 확인할 방법. 확실하진 않고. 근데 어쨌든 네. 결과가 내가 예측한 대로 안 갔어. 그랬구나. 확인이 아직 안 됐구나. 네. 데이터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분석 방법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내가 전에 이제 그 매트릭 스튜디오 문병로 교수님 책도 내가 소개시켜줬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가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책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데이터 분석을 안 합니다, 사실상. 안 해. 했다고 착각할 뿐이야. 근데 데이터 분석을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차트나 재무제표 그 자료를 보고 합니다. 재무 자료를 가지고. 예, 요걸 가지고 해요. 예. 근데 여기서 쓰는 이 데이터가 너무 빈약해요. 예, 훨씬 많은 방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되는데, 내가 관심 있는 종목 어쩌다 걸려든 거, 유튜브에서 추천해 준 거, 혹은 뭐 친구가 하고 있는 거, 그것만 봐. 예, 그리고 끼워 맞추식에 분석을 해. 끼워 맞추기식. 그래서 분석 방법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 데이터가 너무 일천해. 너무 작아. 표본이. 이 회사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는 이 가격 자료라든지 재무 자료가 되게 고차원적으로 많이 누적이 돼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비교 형량이 되면서 적정 가격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죠. 분석 방법이 일단 잘못됐고, 두 번째는 데이터도 잘못됐어. 데이터는 뭐가 잘못됐냐면 요상한 그 주식 분석 방법론들이 유튜브에서 판을 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벌면서 온갖 그런 사람들을 호도하는 그런 문화가 생겼다면, 그게 더 문제야,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평소에 주식도 관심 없던 사람들이 이거 보고 나서 뭐야, 하루에 100만 원 버네? 뭐 그러면서 갑자기 어떻게 돼? 100만 원 버면 내가 통계적 이거 뭐냐, 딥러닝 배울 필요가 없지 하면서 바로 그냥 주식으로 입문하게 되죠, 보통. 이제 파멸의 전주고 이제 올라간 거죠.
데이터가 잘못돼.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말하는 그런 분석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은 단물이 쪽쪽 다 빨려서 더 이상 아예 부가가치가 나올 수 없는 네, 부가가치가 나올 수 없어서 너무 가치가 떨어진 상태에 있는 정보들을 분석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학생의 그 의문이 드디어 풀린 거예요.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내가 쓴 데이터 자체가 부가가치가 누군가에서 다 빨린 거예요. 네. 이거는 모든 시장은 사실 제로섬 게임이에요. 우리 취업도 마찬가지잖아. 취업도 전체 포지션이 정해져 있어. 그리고 누군가 그걸 선택하면 누군가는 안 돼. 예. 그리고 누군가 전체 통화 발행량이 정해져 있어. 그럼 누군가는 열심히 해서 그 통화를 내가 가져가고 누군가는 못 가져가. 제로섬 게임이야. 그러면 그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모든 게 경쟁이라고. 그런데 데이터를 봤는데 그 화면상에 있는 데이터가 나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다 볼 수 있는 데이터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한 사람이라면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데이터의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를. 그 HTS, MTS를 깔면 나오잖아. 가격 데이터 차트가. 그러면 1000만 국민이 다 똑같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말하는 그런 분석 방법론도 친절하게 다 가르쳐 주고 있고, 맞죠? 그러면은 조금만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경쟁이 될까? 경쟁이 안 돼. 예. 뭔가 나만의 뭔가가 있어야 되고, 데이터가 다르든지, 아니면 분석 방법이 다르든지, 최소한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다른 게 없어. 그리고 더 황당한 거, 3번. 예. 그대로 안 해. 잘못된 분석조차도 안 해. 예. 그 랜덤의 영역으로 가는 거야. 예. 내가 1번, 2번 내 나름대로 했어. 그러면은 3번의 영역을 내가 나름대로 그 분석한 대로 가야 되는데 하다가 또 말아. 하다가 뭔가 좀 잘 이상하다 싶으면은 이게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바꿔. 이 방법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갑자기 종목을 또 교체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나는 이제 통계하시고 이제 인공지능 공부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그 주식 투자나 뭐 이런 유가증권 상품 거래에 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데이터 분석으로부터 출발한 고유한 정보가 현실에서 어떻게 이용이 될 수 있는지 즉각적인 그리고 내 살을 베어가면서 철저히 내가 갈리면서 처절하게 느낄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거든요. 이 돈을 잃게 되니까 결국은. 그래서 한번 이제 소중한 돈, 종잣돈을 한번 마련해서 이런 투자를 한번 해보면서 데이터 사이언스 관점에서 내가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시그널을 포착했는데 그 시그널이 정말로 의미가 있는 시그널일까? 계속 해보는 거죠. 모의 투자도 괜찮고. 근데 모의 투자를 하면은 그게 없어. 관심도 안 가고 안 아파. 내 살 좀 배워야 되지만 고통이 있어야지 배움이 있는데 고통이 없어. 그러니까 안 돼. 나는 그런 것들을 25살 때부터 해왔단 말이에요. 우연찮게. 지금은 이제 25살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 때만 해도 진짜 없었어. 진짜 없었고 막 뭐라 그래야 되지? 도박하는 사람이야. 카지노 뭐 바카라 하는 사람으로 봤었어 그때는. 근데 우연찮게 내가 그걸 보고 그 당시만 해도 되게 생소한 그 국내 선물 옵션 시장에 내가 진입해서 옵션을 했었어요. 옵션. 근데 옵션이라고 해서 뭐 다를 거는 아니에요. 파생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그냥 일반 현물 종목이랑 사실 크게 다를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내 나름대로 뭔가 하긴 했지만 아까 내가 이제 설명한 이 두 가지 이 데이터 사이언스의 관점에서 데이터와 분석 방법은 다 망가진 거야. 안 돼. 고유한 시그널을 못 잡아내. 그러니까 이 데이터 사이언스가 얼마나 제대로 돼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을 아주 톡톡히 치렀죠. 이건 데이터 사이언스를 얼치기로 했다가는 내가 거리에 나앉게 되는 거구나. 거덜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배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씩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 관점에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확률이라는 걸 통제하게 되고, 이러한 확률을 통제한다는 말은 뭐냐면 리스크를 통제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고 계량화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계량화한 그 리스크대로 어떤 나의 액션이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을 구조화할 수 있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나락으로 안 가더라고. 나락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나한테 의미가 있었던 건 뭐냐면, 나는 시그널이 포착이 되면은 그 시그널이 부가가치를 갖느냐가 난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분석을 했으면 그 분석이 맞아야 돼. 예. 그래서 뭐 재정적 유익을 얻는다면 그거는 이제 사이드 베네핏이고, 나는 1차적으로는 내가 분석한 대로 가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그런 분석을 했는데, 내가 내린 결론. 살코기는 다 헤쳐먹었다. 살코기. 그 문병로 교수님의 매트릭스 스튜디오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보면은 시그널 전쟁입니다. 이게 시그널. 이게 웬만한 살코기들은 다 헤쳐먹어서 그 뼈다귀만 나온 그 살코기를 그 마이크로 그 컨트롤을 해서 살점을 조금씩 뜯어먹는 투입 대비 노력이 굉장히, 산출이 너무 적은 그런 영역에서 이제 다들 싸우고 있는 곳이 바로 주식시장인 거구나. 그래서 투입한 노력에 비해서 리턴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리턴이 되게 작을 수밖에 없는 곳이구나 라는 것들을 내가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 제가 약간만 내가 이 얘기 나와서 이게 사이드로 얘기해 주자면, 사람들은 시그널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뭐 주식에 대한 이해, 재무제표, 뭐 정보 이런 걸로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돈을 버는 거는 이 운용, 이 자산을 운용하는 데에서 더 큰 수익이 나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수리적으로 나중에 뭐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했죠. 뭐 복리는 인간이 개발한 뭐라더라? 뭐 몇 안 되는 불가사의한 개발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자산 운용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뭐 유가증권 분석하고 뭐 시그널을 포착하고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거고, 그런 거 말고 자산을 운용하는 테크닉 중에 하나가 그 복리에 대한 개념이라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면밀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예, 그걸 이해하고 있으면 자산 운용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구조를 새로 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데이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디에다 더 관점을 두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 수업은 아니지만은 나중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빅데이터 분석의 관점에서 봤을 때 리스크 매니지먼트, 자산 운용 이런 것들 내가 책 한 권은 정해가지고 한번 같이 이렇게 한 학기 내내 한번 이렇게 짚어주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알려주고 싶어. 예. 그래서 이 데이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시그널을 포착하고, 그리고 시그널을 현장에서 적용해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살아있는 데이터 교육이죠. 그냥 여기서 막 코딩하고 뭐 하고 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의 능력이 이렇게 현장에서 발휘되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 정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도 너무 쉽사리 낙심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어떤 심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분석하는 거죠. 분석하고 확인하고. 사실 1번, 2번 거의 포기한 것 같습니다. 1번 포기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1번과 2번은 그래서 잘 생각해봐. 1번, 2번이 아까 내 인공지능 얘기랑 비슷한 거 이게. 1번과 2번을 뭔가 해보려고 시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일만 계속 발생한다고. 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장님이 장님을 도와주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 시점 주변에서 나한테 고부가가치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 근데 그게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게 현장에 나온다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엄청난 고부가치의 일인데.
그거를 만약에 유튜브나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쉽게 배울 수 있다? 그럼 그게 도리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배우기가 되게 어려운 거라는 거죠. 예. 그리고 배우기가 어려우면 내가 머리를 써서라도 알아내야 되는 거고. 예.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렇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투자,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비전이 밝아요. 유튜브를 보면 알 수 있어. 다 말도 안 되는 기술을 가지고 다 같이 일제히 분신 자살을 하고 있는 거거든. 예. 예. 거기서 다 죽어나가고 있는 거거든. 부가가치가 하나도 없는 걸 가지고 그쪽에서 다 같이 일동 전진 하면서 다 같이 죽는 거죠. 다 같이 죽고 있으니까 오히려 어떻게 돼? 지금 현 시점에서 정보 공유가 안 된 거예요. 정보 공유가 안 된 거야. 이 데이터와 분석 방법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감추어져서 일반 대중한테 안 넘어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비전이 있기도 해요.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고만 있을 뿐. 잘못된 방향으로 일제히 가서 다 같이 망하고 있을 뿐이지 그게 방법이 없는 게 아니거든. 어쨌든 근데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다 보면 그걸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안 하면은 사실은 진짜 이상한 거야. 시그널에 대해서 계속해서 민감하게 보는데 나는 뭐 스트리트 파이터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게 말아요. 그 검은 캔이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스트리트 파이터도 콤보가 있어요.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그 30년 동안 연구했어 그분. 네, 스트리트 파이터 대회가 있거든. 근데 그분은 거의 신급이야. 탈인간급이야. 이 플레이 자체가 너무나도 많은 플레이가 머릿속에 누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살짝 그 플레이의 어떤 시그널만 보더라도 그냥 즉각적으로 그냥 반응이 나와요. 예. 그 가일이나 뭐 이렇게 그런 뭐지 파동권 이런 거 쓰는 그 시점에 할 수 있는 아주 절대적 아주 그 찰나의 순간에 할 수 있는 플레이들, 이 민간인들이 할 수 없는 그런 프로게이머들이 영역이거든. 근데 그거는 너무나도 많은 데이터가 수집이 돼가지고 그 머릿속에 그 시그널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그널에는 이거 해야 되는 거다. 이 시그널이 이거 해야 돼. 이런 시그널 전쟁에서 최상층에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예. 그 스트리트 파이터 프로게이머 아무도 관심 없는 거지만 그거 보면 내가 너무 감동을 했어. 예. 시그널 전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난 느껴지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관점으로 난 보여지니까.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머릿속에 수집을 했겠어. 예.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상황. 그래서 그게 한두 번의 연습도 아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런 공격이 통했었지. 확률적으로 이 사람이 가만히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가서 잡아야지. 이런 것들이 다 루틴화돼 있어요. 다 정형화돼 있어. 예. 근데 그게 0.01초 차이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예. 그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그런 데이터 사이언스의 관점으로 나는 게임을 보는데 돈과 관련된 건데 그게 관심이 없다. 그 이상은. 근데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또 그러다 보면 이상한 데로 빠질 수도 있어. 막 이런 도파민 이렇게 강화 이런 거에 영향받아서 진짜 도박 같은 데로 빠질 수도 있어. 그래서 좀 조심하긴 해야 돼. 그래서 여기다 욕구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 예, 예. 이 엄청난 욕구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죠. 예, 수세기 동안 가지고 왔고. 근데 이제 이 자연과학은 이제 이런 것에 이제 뿌리를 두고 있다. 되게 이 책이 사실은 교수님들이 쓰는 책이라서 그냥 막 쓴 게 아니라 나름대로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베르노이라는 이 통계학자죠. 그래서 베르노이 분포, 그리고 가우시안 분포, 이 분포가 발견됐고, 분포는 요즘 시대에는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하나의 사전 정보, 데이터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편합니다. 예. 내가 어떤 데이터를 분석할 때 내가 가우시안 분포를 활용해서 분석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우시안 분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시그널을 내가 끌고 올 거야. 근데 그 시그널은 보통 데이터에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누적이 되어 있는 그 데이터 정보를 내가
함축시켜서 요약시켜서 가져온 정보를 쓰는 것이 바로 분포를 끌고 온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랑 사실 동일해요. 예, 동일해. 나중에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 베이지안 통계학에서 사전 분포를 그 확률 밀도 함수 구할 때 사전 분포라는 것을 끌고 와서 새로 사후 확률 분포를 이제 만드는데 그때 사전 확률 분포를 끌고 와서 만들어요. 근데 그게 데이터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내가 분포를 쓴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분포 과정을 한다라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실질적으로는 나는 어디선가 데이터를 끌고 온다. 이렇게 생각. 이렇게는 생각만 안 해봤을 겁니다. 앞으로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최소 평균 제곱법 뭐 이런 거를 개발했는데 아까 이야기한 거죠. 에러를 정의하는 방식인 거죠. 예, 에러를 우리가 이렇게 추정량에서 이렇게 최소 에러 이것을 미니마이즈 시킬 때 요때 그 에러를 아까 분산과 편의로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보험 계산에부터 의료 진단까지 다양하게 이 툴이에요.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이런 툴을 활용해서 무엇인가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꼭 인지하고 있어야 돼. 이게 뭐 하나의 이거 자체가 뭔가 가치가 있고 앞으로 계속 추구해야 되고 막 그런 것은 아니야. 근데 이걸 하나의 툴로 생각해서 이 툴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이용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야 돼.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이런 과학 법칙에서도 이제 적용이 돼서 자연 현상을 설명을 해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발의 평균 길이를 재기 위해서 뭐 이렇게 사람들의 발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번 쫙 모아서 이렇게 평균 내기도 했고, 어떤 경우는 가장 이런 경우도 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너무 최홍만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추정치를 왜곡시켜. 그러니까 가장 짧고 가장 긴 발을 가진 사람을 제외해서 트렁케이트 시켜요. 그렇게 해서 평균값, 절사평균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쓰고자 하는 대표값들의 성질들을 이제 최대한 본질에 맞게 변경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데이터 수집의 가용성으로부터 이제 통계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피셔, 이제 통계학의 거의 단군 할아버지죠. 네, 정말 유명한 사람이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만들었던 이제 선형 판별 분산을 분해해서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고유 분산 정보를 분해를 하는 방식으로 판별 분석을 해내고, 그리고 수식들 정보 매트릭스 를 이제 이용해서, 이것도 분산구죠. 정보 매트리스, 이것도 분산입니다. 그래서 이 분산이 가지고 있는, 분산이 이렇게 노이즈가 심하다 이런 분산도 있지만, 이 데이터의 어떤 이 박스 플롯을 봤을 때 이 데이터의 스코프, 이 길이죠. 이 길이가 크면 클수록 정보량이 많은 거예요. 사실 들고 있는,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그래서 두 가지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량을 하나의 계량화하는 어떤 수치로 계량화할 수 있는 수치 형태로 변형을 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죠. 예, 피셔의 통계량, 판별 분석 나오죠.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 공부하면은 이제 거의 판별 분석 클래시피케이션의 조상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꼭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죠. 꼭 배웠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머신러닝은 정보 이론에서 앨런 튜링, 클로드 셰넌. 그래서 그 유명한 기계 지능 컴퓨팅, 기계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앨런 튜링은 이제 영화에서도 나왔죠. 이미테이션 게임의 영화 보면은 앨런 튜링이 나와서 컴퓨터랑 막 대화해. 보면은 좀 약간 좀 어색해. 근데 정말 컴퓨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거기서 어떤 내 친구가 그 컴퓨터가 됐다고 생각해서 그 컴퓨터 앞에서 막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토로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인간 평가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기계와 응답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 기계는 지능적이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계가
이제 뭔가 이렇게 기계가 답변을 했는데 그게 인간이 한 건지 기계가 한 건지 모른다. 그렇게 됐을 때 기계가 지능을 갖게 된 거다. 이걸 조금 더 나가면 사람처럼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좀 받아들여지나요? 컴퓨터가 사람이 될 수 있다. 머릿속으로는 되는데 마음으로는 사람으로 인정 안 되는. 사람 인정 안 되는. 이게 되게 뭐 내 인트로니까 이런 얘기도 좀 하자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극도로 일반 지능까지 극도로 계속 데이터를 많이 수집해 가지고 이제 컴퓨터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양태의 일단 성향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인가 분별이 안 되는 그런 시점이 나타나겠죠. 어느 순간인가 안 되고 그 바이센터리얼 맨인가 그 로빈 윌리엄스 인공지능 로봇 나온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는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 그 영화 봤나요? 근데 옛날에 사람들이 이런 인공지능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 옛날 영화에 인공지능이 너무 많아. 근데 그 인공지능 그걸 보면은 그 영화는 좀 약간 되게 슬픈데 인공지능이 계속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넌 인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을 해가지고 그런 어떤 육신도 인간처럼 만들어버려. 신경도 만들고 맨 처음에는 이제 깡통 로봇처럼 나오다가 점점 개발이 돼가지고 피부 조직도 만들어서 겉통에서 붙이고 신경 조직도 만들고 아예 그냥 이 모든 것을 그냥 인간처럼 만든 거야. 인간처럼. 똑같아 인간이랑.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로봇이 그래도 갈증을 느껴. 무슨 갈증이 느끼면서 그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거든.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 곧 늙지. 근데 나는 로봇이니까 어떻게 돼? 안 죽어. 그러니까 거기에 또 갈증을 느껴. 그러니까 그 로봇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노화 프로그램을 인정시켜. 너무 나갔지. 너무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내 노화가 되는 기능을 넣어. 그러니까 점점 로봇이 점점 노화가 돼. 점점 노화가 돼서 나중에 이제 할아버지처럼 돼 로봇이 할아버지처럼 되는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죽으니까 옆에 수종 들고 있는 그 로봇이 또 있어. 어시스턴트 로봇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제 그만 이제 이 땅을 떠나시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생명장치 연장장치를 끄니까 생명 연장장치를 끄니까 그 로봇이 죽어. 그렇게 끝나요. 그 영화가.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진짜 많이 한 영화지. 네. 그게 그 바이센터리얼 맨 영화의 스토리예요. 그거 한번 나중에 한번 봐봐요. 너무 황당하죠. 네. 로봇이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노화 기능까지 탑재하는 그런 영화예요. 그 사람이 끝까지 이제 로봇은 로봇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지. 싫다, 넌 기계다. 그러니까 근데 로봇은 싫다. 나도 인간처럼 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도 찐을 원하는 것 같아. 우리 인간이. 우리 인간이 의외로 찐이 아니면 안 받아들이는 그런 성향이 되게 강하고 아마도 뭐 분자 생물학 아까 얘기도 했지만 분자 생물학 구조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뭐 분자 화학식까지 조종해 가지고 아예 똑같은 인간의 육신과 완전 똑같은 이 물질을 만들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쳐요. 그래도 아마 우리 인간이 그 인조인간이라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 예, 그냥 그래도 만든 거다. 아예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분자 화학식으로 봤을 때도 아예 부관이 안 된다 하더라도 너는 인조인간이다. 너는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그러니까 의외로 사람은 이런 찐을 엄청나게 좋아하고 그 찐이 아니다 싶으면은 배척하는 것도 많이 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요즘 시대는 우리 인간의 육신의 육체를 고깃덩어리로 보는 그런
성향이 되게 많아졌어. 그러다 보니까 편해야 되는, 육신이 편하면 즐거워진다, 이런 사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파이어족이니 뭐 이런 것도 나온 게 그런 연유예요. 돈 벌면 다 행복해질 줄 알고.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돈보다 조금 더 셌던 게 뭐냐면 가오였어요. 가오.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야. 내가 지금 뭐 누더기 옷 입고 있어도 내가 뭔가 인정을 받고 내가 가치, 어떤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고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면 그 내적 만족에 사는 사람 되게 많았어. 근데 요즘에는 별로 없죠. 네. 그런 사람 있다 그러면 이제 X 선비라고 욕하죠. 예. 뭐 쥐뿔 아무것도 없는 놈이 까불고 있어, 이렇게. 예. 그런 사조가 생겼어.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이 좋아하는 거하고 배치가 일어나. 예. 나는 인간 몸이 편하고 물질 만능주의의 편에 서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 마음, 이게 뭔가 이 기계 장치나 여러 가지 삶의 편의를 도와주는 그 기계가 막 이제 개발이 되고, 그러니까 실제 몸이 편해지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사람들과 찐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어. 우리가 지금 수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업도 온라인으로 막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편하죠. 지금 학생들이 원하고, 나도 어느 시점에서는 온라인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올린 거 어떻게 돼? 학생들 누가 누군지 보지도 못해. 네. 어디서 내 수업 듣는지 많은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우리 내면은 어떻다? 찐 인간관계를 여전히 강구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내면은 어떻다? 몸은 편한데 내면은 더 공허해지고 박탈감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뭔가 재미있는 펀을 찾아. 그래서 인스타 같은 데 보면 자기 개발 컨텐츠 그렇게 많아. 동기부여 컨텐츠. 한번 찾아봐요. 아니, 그거 보면 진짜 동기부여가 돼, 진짜 실제로.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과 사람 소통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어떤 동기부여와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나 어떤 감정적인 체험과 감동이 원래 발생하는 건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 인공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을 보고 앉아 있다고 지금. 그건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 원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 어떤 정신적인 결핍 상태에 극단으로 좀 점점 가고 있어. 몸은 편해지는데 정신은 점점 결핍으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물질 문명의 대가 지불을 지금 제대로 치르고 있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제 점점 찐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결핍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방향을 잘못 잡고 있어. 방향을 더 나는 혼자 있어야 된다. 더 난 편해져야 된다. 더 플렉스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찐 인간관계에 또 한복판에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출산 문제도, 내가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면서 엄청난 갈등이 많거든요. 그런 거친 것도 많고, 그러면서 내가 인간으로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행복감도 많은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한테 방해가 된다는 그런 생각과 함께 더 출산을 안 하게 되는. 심지어는 여자친구도 안 사겨.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은. 우리 옛날에는 캠퍼스에 이렇게 손잡고 연애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나 때도 캠퍼스 CC 하면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캠퍼스 CC도 많이 없는 것 같고.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사람들은 찐 인간관계, 찐을 좋아하면서 막상 찐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 상황을 더 가속할 수 있는 선택을 선택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것에 불을 붙이는 경우, 이게 불을 붙이는 기술이 사실 인공지능 기술이. 인공지능을 해야만 삶이 편해지면 내가 내적 만족을 할 거라고 대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게 내 입장이야. 내가 봤을 땐 그래. 그래서 인공지능 개발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더 극심한 결핍감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내 느낌이. 아이러니한 거지. 나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인공지능을 가르치고 있는 거지. 인공지능은 내가 내 내면이 와 이건 너무나도 좋은 거야. 나 이거 빨리 발견해서 뭐 하고 싶어 이런 생각 들지는 않아요. 예. 이게 고부가치이고 어떤 내 먹거리 문제가 해결되니까 나도 이게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지.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냥. 근데 데이터 사이언스는 제일 좋아해. 그 원리. 와, 이 데이터 사이언스가 이렇게 구동이 되면서 어떤 시그널을 포착하고 어떤 의미를 포착할 수 있네. 이런 것들은 좋아하는데, 이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이 되어서 기계는 지능적이다,
뭐 이런 생각까지 막 넘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기계가 지능화되고 기계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넘어가는 이 시점부터는 사람을 이상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관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사실은 어느 정도는 고민을 하면서 가야 돼. 예. 우리야말로 그런 거를 할 수 있지. 개발하는 사람 입장마저 벌써부터 그냥 시대에 호도당하면서 휘둘리면서 가치 판단 못하면은 결국은 만족스럽지 않게 될 거야. 결국은 후회하게 될 수 있어. 내가 이걸 왜 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냐면 내가 내 입으로 내가 잘 살았어란 말을 안 할 거거든. 그렇게 되면. 그렇더라고요. 예. 저는 이 수업 듣는 학생들보다 한 20년 정도 더 살았는데 내가 20년 딱 살고 40대가 딱 되니까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 내가 일할 수 있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지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거는 나한테 굉장히 충격이야. 네. 20대 때는 뭔가 앞으로 뭔가 내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딱 40대가 딱 되니까 나한테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지금부터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전에 했어야 될 고민을 이제 하기 시작해.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왜냐면 시간이 짧으니까. 100일 휴가 나오면 그렇게 생각하잖아. 진짜 100일 5박 6일 내가 이때 뭐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100일 휴가가 나온 거야. 40대 되면은. 그제서야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고민들을 20, 30대 충분히 해야 돼. 해야지만 40대 그 방향성 맞춰서 쭉 가지. 안 그러면은 소중한 시간을 그냥 돈만 벌다 다 끝나. 그거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워낙에 내가 이런 상용화와 관계된 이런 어떻게 보면은 가벼운 학문이죠. 인공지능 진짜 가벼운 학문이야. 그냥 인간이 원하는 인간의 편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엔지니어링적인 측면에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학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기에 영합해서 움직이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계는 지능적이다 얘기 나와서 갑자기 열폭했습니다. 기계가 어떻게 지능적이야? 그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순간 진짜 이상한 방향으로 갈 것 같아. 그래서 이 앨런 튜링도 그 영화 한번 봐보세요. 뭔가 이상해. 예, 정신병자 걸린 사람, 그런 사람 묘사가 돼 있어. 여기서도. 봤었어요? 예, 그거 좀 이상하잖아. 눈빛이 퀭해가지고 이상해지죠. 그래서 여전히 인공지능을 우리가 활용하고 어떤 인간 삶의 윤택함을 보조해주는 수단으로서의 인공지능인 거지. 이게 마치 뭐 대단한 뭐 가치 추구인 양 이렇게 오버해서 생각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신경과학, 심리학. 그래서 통찰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 있어서의 어떤 설명 툴이 된다는 거죠. 툴. 예, 툴. 예. 이 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툴을 활용해서 그 현상 이면에 있는 내용들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툴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을 해나간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을 이제 백업하는 내용인 요 로젠벨트의 퍼셉트론. 저번 시간에 배웠죠? 퍼셉트론. 또 나왔네요. 그리고 어떤 신경망을 이제 모티브로 삼아서 만든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죠. 리니어 컨비네이션 클래시파이어. 그리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알고리즘을 마련했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되게 어떤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내용이 되게 짧죠. 퍼셉트론이랑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거를 만든 이유는 뭐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 돌리기 위해서 여기가 끝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신경망 모델이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되고, 이제 여기 있는 주요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이어라고 나오는 선형 혹은 비선형 유닛들의 교차 구조. 그리고 체인 규칙, 체인 룰. 그래서 이제 백 프로파게이션을 이용해서 전체 네트워크 매개별성. 이게 이제 에스티메이션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에스티메이션이다. 추정이죠. 자, 그리고 급속한 진행 이후 2005년까지 쇠퇴. 저번에 얘기했듯이 쇠퇴를 해버리고, 그 이유가 너무 많은 계산량을 원했어요. 근데 계산 능력이 안 돼. 계산이 뭐 우리가 암산을 못해서 있는 게 아니라 컴퓨팅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피셔의 아이리스 데이터셋 정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데이터가 이렇게 작았어요. 작은 데이터. 작은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돼? 분포가 필요하죠. 분포 과정이 필요해. 아까 말했지만 분포는 뭐다? 추가 데이터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분포라는 추가 데이터를 끌고 와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이 옛날의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할 말이 진짜 많았어.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분포도 가져오고요, 저런 분포도 가져오고요 하면서 통계학 내부의 어떤 툴로서의 내용들이 굉장히 풍부했는데, 인공지능 기술이 딱 나오니까 어떻게 했냐면 더 이상 작은 데이터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나온 분포 과정에 있는 내용들이 다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뭐 손글씨, 6만 개 손글씨로 나온 요 이미지 데이터도 실제로 너무 거대해가지고 분석이 안 돼. 메모리나 컴퓨팅 유닛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계산 능력이 안 되는, 컴퓨터를 말하는 겁니다. 계산 능력이 안 되는 경우, 커널 방법. 이건 그냥 함수, 추가 함수를 끌고 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추가 함수. 그러면 추가 함수, 이것도 이제 일종의 분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일종의 분포를 끌고 왔다. 추가 데이터를 가져온 거예요. 의사결정 트리, 그래피컬 모델, 강력한 통제 구조. 이것도 이제 결과적으로 네트워크를 이제 상정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추가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상으로 어떤 분석상의 구조로 인해서 제공이 되는 추가 정보는 결국은 그냥 데이터를 끌고 오는 겁니다.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강력한 통계 도구들이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어요. 단 데이터 계산 능력이 부족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부족해야 돼, 계산 능력이. 그래서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전에는 통계학이 짱이었어요. 한마디로. 통계학이 짱이었어요. 왜냐하면 계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통계학자들이 말하는 여기 추가 데이터, 커널 방법, 의사결정 트리, 그래피컬 모델, 아까 분포 과정, 이런 것들을 다 끌고 와. 다 끌고 와서 갖다 붙여주니까, 새로운 데이터로 붙여주니까 어떻게 돼? 결과가 나와. 컴퓨팅 능력이 떨어져도.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데이터가 원체 커. 그러니까 데이터가 원체 크니까 그 데이터를 그냥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컴퓨터의 컴퓨팅 유닛의 발전과 함께 이 컴퓨터, 이제 작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의 어떤 툴들이 다 많이 뒤연길로 가게 됐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통계학과에서 배운 내용들이 약간은 좀 구식이다 보네. 구식. 그거는 또 사실이긴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툴이 아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 또 이 툴이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때 배워야 되는데, 통계학과 학생들은 순진하게 그래서 통계만 공부하면 안 되는 시기가 열렸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에 나 때만 해도 그냥 이 컴퓨팅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포 과정을 끌고 와서 분석해줘서 시그널을 내줬어. 그때는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해야만 했고,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컴퓨팅 능력이 좋으니까 모델로 그냥 승부를 봐버려. 방대한 데이터와 고속 컴퓨팅 유닛을 활용한 방식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컴퓨팅, 그런 연유로 지금 컴퓨팅 스킬이 중요하게 된 게 그런 거죠. 그러면 그걸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그러면 통계학과 교과과정 바꿔야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원래 교육과정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 이 학교 교육이라는 거는 극한 보수 집단이에요. 안 바뀌어요. 제일 안 바뀌는 집단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핑계를 대자면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바뀌는 게 아니야. 예. 예. 엄청난 이 절차와 승인이 필요해. 그래서 내 나름대로 그동안 여러 가지 그냥 실험적인 교과목도 만들어 보고 해봤어요. 해봐서 그렇게 알려주고 싶고, 그리고 정식 교과 과정에서 배우지 않아도 배울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을 좀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좀 절충 타협을 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그렇지 않다. 딥러닝으로의 길. 그래서 인터넷에 등장과 함께 고품질의 센서 데이터 저장 비용 감소. 그래서 하드디스크의 크기가 점점점, 램이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역사적 발견인데, 게임을 위해 설계된 GPU의 가격 하락. 이게 이제 핵심이야. 예. 옛날에 게임 니드 포 스피드라는 그런 게임이 아나요? 니드 포 스피드라고 해서 되게 나 때만 해도 레이싱 게임의 거의 선두주자인데, 막 빗물 떨어지는 것까지 막 이렇게 그래픽으로 잡히고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이런 그래픽 카드에 민감했던 친구들이 많아. 예, 그리고 컴퓨터 게임 하는 건 관심 없고 그 그래픽이 하나도 안 끊기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만 구경하려고 게임하는 애들도 많았어. 근데 그거를 잘 해내기 위해서는 이 GPU, Graphical Processing Unit, 그래서 이 기술들이 계속 개발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딥러닝 연산하고 맞물려지면서 폭발적으로 다 가능하게 돼버린 그런 현상들이 발생했죠. 소 뒷걸음치다가 쥐 잡는 격으로 엄청난 일이 아구가 맞아버린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이 이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내가 봤을 때 한 50배에서 한 일반 컴퓨터 이제 워크스테이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운의 기능이 한 100배?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1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컴퓨팅, 왜냐면은 지금 양쪽 눈알 한 2기가 정보가, 초당 2기가 정보가 끊김없이 FPS 10 이상의 것으로 이제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4K 해상도로. 그런데 그것을 이제 넘어가는 순간이 올 거예요. 오고,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그 네트워크를 이렇게 운용할 수 있는 메모리의 캐퍼시티가 늘어날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어느 순간인가 100배 이상의 성능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이제 인간이 눈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더 빨라지는, 더 효율적으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가상현실 세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열리기 시작할 텐데, 그때 퀀텀 점프가 또 일어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때. 컴퓨팅 유닛, 그게 양자 컴퓨터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딥러닝의 길이, 딥러닝이라는 게이트가 열리게 된 그 장본인이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의 GPU 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원하는 그 일반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고차원적인 인공지능의 발달을 위해서는 한 단계 더 점프가 있어야 돼. 처리가 안 돼. 지금도 여전히 너무 부족해. 일반적인 우리 데이터셋 가지고 우리가 피팅한다고 했을 때 미니 배치, 그러니까 전체를 못하고 그냥 일부분만 찌끔찌끔 떼가지고 그렇게 에폭 돌려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컴퓨팅 유닛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빠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100배 이상 앞서는 기술이 이제 나타났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인공지능이 또 다른 양상으로 또 발전하게 되면서 우리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좀 불릴 수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을 잘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편승하면 되죠.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가 폭등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럴까?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게임 개발하다가 난리가 나요. 돈방석이 그냥 쏟아져. 돈벼락 맞아갖고 좀 난리가 났지. 경쟁자가 없어. 인공지능 개발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GPT 만들고 뭐 생성 AI 만 거기 다 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공급해 주는 데가 다 엔비디아예요. 혼자. 그것도 혼자. AMD는 2년 기술 격차 발생했고 그러면 엔비디아 혼자 계속 독식한다는 소리인 거예요. 계속 독식해.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주가 상승이 아니라 그냥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 수직 상승이지. 로켓포를 쐈지 그냥. 이게 진짜 정상적인 주식인가 싶을 정도로. 네, 그 ICBM 미사일을 위로 그냥 쏴버렸지. 네, 한 번의 조정도 없이 그냥 미친 듯이 올라가잖아요. 어디까지? 네,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생각이 돼. 영업이익을 무차별적으로 낸다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이야, GP. 네, 부르는 게 값이 돼버렸어. 그래서 지금 이 컴퓨팅 유닛이 하드웨어가 사실은 소프트웨어보다 훨씬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체감은. 예. 하드웨어 발전에 따라서 인공지능의 향방이 결정이 나요. 예. 그래서 하드웨어 개발이 어떻게 되고 있는 추이를 계속 눈여겨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뭐 이렇게 데이터 사이언스 한다고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그럴 필요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하드웨어 만지는 사람들이 모든 키를 주고 있어. 컴퓨팅 여기 나오잖아요. 컴퓨팅이 백업이 돼야지 될 수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계산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됐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모든 것이 바뀌게 됐다. 예. 불가능했던 보였던 알고리즘 모델이 이제 의미가 그전에는 컴퓨팅 안 되니까 의미가 없었어. 너무 복잡하니까 안 되니까 못 만드니까. 근데 이거를 만들어주는 기술이 발전, 하드웨어가 만들어졌으니까 끝났다. 예.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게임 체인저가 그냥 등장해버린 거지, 사실은. 그래서 막 이렇게 어떻게든 이제 나같이 통계 공부한 사람들은 의미를 끼워 맞춰가지고 그래도 통계 공부했던 것들이 인공지능의 의미가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전에서는 컴퓨팅 한 방으로 그냥 딱 끝나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게 될 수 있죠. 예. 원래 전통적인 데이터 사이언스 공부했던 사람들. 도메인 지식과 분포를 다루는 분포 과정이나 추가적인 모델을 기반으로 한 추가 데이터를 끌고 오는 거라 그랬죠. 그것에 능했던 사람들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사실은. 예. 이게 청동기에서 철기로 딱 넘어가게 된 거예요, 지금. 기존에 통계 공부했던 사람들은 청동검, 그 세용동검 이제 나타난 거예요. 이제 세용동검만 맞으면 그냥 청동기검은 그냥 바로 작살 나는 거지. 예. 그런 상황이 오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국사를 배웠으면 알아야지. 철기로 넘어가야지. 문명의 파괴만 있을 뿐. 청동기를 고집하면 결국은 파멸만 기다리고 있을 뿐. 바로 몸부림치면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 통계학과도 전통적인 분포 기반의 어떤 작은 데이터를 분포 기반으로 이렇게 공부했던 그런 방향성들은 앞으로 이런 컴퓨팅 기반으로 가는 것에 대세 편입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강화가 될 겁니다. 예,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현상은 엄청나게 가속화될 거예요. 엄청나게 가속화돼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이 학생들은 꼭 그거를 인지하고 있어요. 그거 하나 듣는 것만으로도 이 4년 보상 받은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방향성 하나 아는 것만으로. 통계학과에서 이상한 거 하다가 끝나는 사람 되게 많아. 아직도 지금 상황 판단 못 해가지고. 하지만 다 잘했으면 좋겠다. 나의 바람. 하지만 다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머신러닝 통계의 적절한 방법은 이제 아까 딥 네트워크로 이제 전향이 됐다. 근데 전에 관심 없었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CNN, 컨볼루션 뉴럴 넷, 그리고 롱 숏텀 메모리 이런 이 RNN 구조의 vanishing gradient라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어더티브 모델의 아이디어를 개입시켜서 해소시킨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롱 쇼텀 메모리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 구조가 왜 이게 RNN에서 썼을 때 좋아질까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또 통계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리니어 모델을 이해 못하면 이거는 그냥 코드 몇 줄만 알고 얼치기로 계속 평생 얼치기만 하게 됩니다. 이게 왜 작동이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요거 정도는 한번 이 수업 시간에 한번 내가 한번 얘기해 주려고 그래. 리니어 모델의 관점에서 이 어더티브 모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인사이트를 알았던 사람들이 롱 쇼텀 메모리를 설계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설계대로 갔을 때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 해결하지 않을까라는 인사이트로 시작을 했었던 거겠죠. 근데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휴면기에 있다가 10년간 재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술이 이렇게 은근하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되게 재밌어. 대부분이 그래. 이렇게 있다가 캄브리아 폭발. 이렇게 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예. 이렇게. 그래서 한번 점프했죠. 이제 인공지능 한 10년? 한 15년 있으면 또 컴퓨팅 유닛에 또 퀀텀 점프가 한번 있으면 또 바로 인공지능이 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다 갑자기 빡 이렇게 또 뜹니다. 예. 그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테크닉적인 측면을 뭐 얘기를 하고 있어. 드롭 아웃이라 그래 가지고 이 노드들을 랜덤으로 제거해 버리. 그래서 이런 뭐 네트워크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그 네트워크에 나오는 노드들을 이게 랜덤하게 이게 제거를 하니까 제너럴하게 이제 성능이 유지가 되는 네트워크들이 나오게 되더라. 그리고 어텐션 메커니즘. 그래서 어텐션 메커니즘은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무한으로 다양한 변수 추출을 하는 겁니다. 우리 통계 내에서는 뭐 리니어 모델 할 때 그 상호작용항 이런 것들을 넣기 위해서 뭐 곱하기 해가지고 회귀 분석에 넣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배워본 적 있죠. 그런 것 종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리니어 모델을 다르게 활용을 할 때 우리가 상호작용항을 넣었는데 그 프리디터 베리어블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컨디셔널 디펜던시를 가지고 모델을 설명할 때 쓰는 그런 테크닉들이 있는데 결국 어텐션 메커니즘이라는 건 말은 뭐 그럴듯하게 붙여놨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피처 엔지니어링 피처들을 그러니까 복잡하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서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들어 그리고 그걸 그냥 모델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어텐션 메커니즘이 끝이야. 그리고 이 어텐션 메커니즘과 포지셔널 벡터 그래서 포지션 어떤 데이터가 시퀀스를 가지고 혹은 템포럴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마 표현 내가 한번 알려주자면 템포럴 이런 표현을 쓰게 하고요. 혹은 뭐 타임 디펜던트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약간 다 형용사죠. 요거는 계속 혼용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sequential 이렇게 이게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네. sequential 이 세 개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순서 오더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템포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혹은 언어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그 각 단어의 순서, 배열의 순서 이런 오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곳에 붙이는 단어입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성향이 똑같아요. temporal, time dependent, sequential. 그러다 보니까 언어 모델은 이 시퀀스, 이 어느 포지션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영어가 그렇죠. 예, 영어가 그래서 인공지능 개발하는데 이게 사실은 복받은 언어이긴 합니다. 우리나라 언어도 뭐 시퀀스의 것이 없지는 않지만 부차거라의 특징상 우리는 포지션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 근데 영어는 포지션 벡터로 품사가 결정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개발에 너무 복을 받으면 언어지 사실은. 예.
그래서 이 언어 모델도 그렇고 시간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이런 데이터들이 이 하나의 벡터로 표현이 되는데 그 각각의 벡터의 포지션의 의미를 집어넣어 놓고 포지셔널 벡터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 포지션에 고유 라벨을 붙여가지고 그 포지션에 데이터를 입력한 이후 그 데이터가 가지는 포지션의 그 시퀀스의 의미를 구조상으로 갖게 하는 것, 이것을 포지셔널 벡터라고 그러는데, 이 포지셔널 이 네트워크 안에 이거 상식적으로 좀 잠깐 이제 알아두시면 좋아요. 어텐션 메커니즘과 어텐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그랬죠. 그 변수를 그냥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예요. 뭐 이게 뭐 곱했다가 더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입니다. 그리고 구조상의 어텐션 메커니즘과 이 포지셔널 벡터를 두 개 합쳐서 요것을 특징으로 갖는, 이 주요 특징으로 갖는 요 두 가지를 동시에 활용해서 만든 네트워크 상의 모듈 상 구조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이 템포럴하고 타임 디펜던트하고 이 어텐션 메커니즘이니까 리니어 컨비네이션 하니까 정말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정보들을 더 뽑아내게 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이 모듈상 구조를 뭐라 그러냐면 트랜스포머라고 합니다. 트랜스포머는 다들 아시죠? 이 뭐죠? 로봇이죠. 네, 그게 맞습니다. 트랜스포머. 똑같아요. 트랜스포머. 이름을 트랜스포머로 붙여놨어요. 뭔가 새로운 것들을 트랜스포머 그 로봇처럼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상의 명명인 것 같아요. 이 트랜스포머. 이거 두 개를 합쳐놓은, 이 두 개를 피처 특징으로 이 두 개를 합쳐놔서 하나의 모듈상의 구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트랜스포머 모듈이라 그래. 그래서 이 언어 모델 뭔가 관련된 것들을 하는데 더 잘 피팅 시킬 수 있어. 이 트랜스포머는 AI에서 어디서 쓰이죠? 되게 유명한 데서 쓰여요. 이게 그 이름도 유명한 GP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이 트랜스포머가 요 트랜스포머입니다. 그래서 포지셔널 벡터를 활용해서 언어 모델을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성능이 이 구조상으로 서포트 받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 수업에서 GPT의 근간 모델을 끌고 와가지고 파헤치는 그런 것은 하진 않겠죠. 하지만 트랜스포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요 정도. 이거 너무 책 위에다가 너무 지저분하게 예, 미안합니다. 이렇게 필기를 많이 할 줄 몰랐어. 다 지우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텐션 메커니즘, 그 다음에는 이제 다단계 디자인, 네트워크가 이제 반복적인 접근.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이제 네트워크의 복잡성을 증가시켜서 분산을 잡고자 하는 그런 것이라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적대적 생성 신경망에서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인데, 이제 확률 분포.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이 계산상의 목적, 수리적 관점에서의 목적은 적절한 확률 분포. 확률 분포는 통계학에서는 likelihood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우도, 가능도. 이 likelihood 함수를
뽑아내고 그로부터 샘플링.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라이클리를 뽑아내는 방식은 뭐 전통적으로 이제 확률 분포 추정하는 방식으로 하지는 않아요. 나름의 어떤 적대적인 신경망끼리의 경쟁 관계를 통해서 라이클리를 최종적으로 뽑아냅니다. 예.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너무나도 참신해서 사실은 이 AI 발전에 있어서 이번 라운드에서 만약에 AI의 노벨상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 개발한 이안 굿펠로우 교수님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는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메소드상에서 어떤 혁신적인 것은 다 기존에 있었던 것을 그냥 다 리브랜드 해가지고 가져온 거였어. 근데 이거는 정말로 새로운 거야. 네, 새로운 거라서 정말 생각지 못했던 거를 이분이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GPT든 뭐든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안 나왔다 그러면은 여전히 이 인공지능 개발이 아마 답보 상태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대단한 발견이라고 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고유하게 뭔가 새로운 것을 인공지능 발전에 유의미한 공헌을 세운 방법론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이 이렇게 있죠. 이건 한국말로 달인데 달이 이렇게 된 거죠. 달리. 예. 요거는 이제 GPT-4 보면은 있어요. 모듈로 한번 해보시면은 이제 알 거예요. 달리. 그 다음에 이제 패러럴 컴퓨팅. 그래서 패러럴 컴퓨팅 해도 미니 배지로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전히 컴퓨팅 유닛의 캐파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 하지만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 시간을 단축시켜 나가고 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기반의 학습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강화학습, 이것도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사실은 많이 개발이 됐었어요. 뭐 카파, 뭐 토치, 티아노 뭐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 이런 것들 다 현장에서는 많이 연구 단계에서는 안 쓰는 것 같고, 이제 상용화하기 위해서 속도 향상을 위해서 이런 카파 같은 것들은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 사례, 뭐 머리 갈 게 없죠. 뭐 시리, 뭐 알렉사, 구글의 조수라고 번역해놨네. 어시스턴트. 예.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준 기술들이죠. 그래서 객체 인식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에러율이 이제 인간이 한 것보다 더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reinforcement learning의 이제 에러를 결정짓는 방법 중에는 temporal difference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시뮬레이션 기반의 모델을 추론할 때 좀 더 발전적인 방향 나오고 있고, 지금은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 연구가 굉장히 답보 상태로 빠졌어. 당연한 거죠. reinforcement learning 자체가 인공지능은 아니에요. 그냥 모델을 적합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일 뿐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래서 로봇, 물류, 전산생물, 이건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죠. 그리고 입자물리학, 천문학, 머신러닝 발전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공부한 사람들이 이 물질에만 너무 매력을 느끼지 마시고, 이런 인간 고유의 지성을 활용해서 어떤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 내 삶을 좀 헌신해 보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런 이제 요즘 뭐 무슨 얘기를 하면 돈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컨텐츠가 너무 값싸게, 예, 다 시시껄렁해져 버렸어. 뭔가 난 로봇공학을 합니다. 나는 뭐 전산생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자부심을 느끼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뭐 K 대학원생이면 어때? 예.
나 입자 물리학 하면서 내 입자 물리에 대해서 고도로 창념해서 내가 무엇인가 발견한다는 그 자부심을 살 수 있는 건데. 근데 돈이 모든 걸 다 결정 지어버리니까 그거 갑자기 깨갱해버리는 거거든. 그런 문화가 한번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는 안타깝다. 그리고 이제 뭐 종말론 보면은 이제 인공지능 특이성 이렇게 해가지고 싱글러리티 그 어떤 특이점을 넘어서면은 인공지능이 어떻게 된다? 스카이넷이 된다. 예, 우리를 지배한다. 그래 핵무기를 쏴서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다.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노예로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는 거리가 멀다. 예, 소설 쓰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일반 인공지능의 도구는 존재하지 않다. 멀었다. 언제 될지 모른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컴퓨팅 유닛이 퀀텀 점프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그게 가능할 수도 있는 여지가 조금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멀었다. 컴퓨팅 유닛의 능력이 너무 일천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은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어떤 적용 사례들, 주요 요소들 이제 쭉 나오는데, 잠깐만요. 이제 다 끝났구나. 여기까지만 오늘 얘기해야 되겠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feature transformation 이거는 변수 변환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데이터의 정보를 밑단까지 다 뽑아내기 위해서 온갖 변환을 시키는데 그 변환을 시키는 것에 어떤 대표 주자가 이 컨볼루션 뉴럴 넷입니다. 컨볼루션 합성곱이라는 뜻인데 한국말로 하면 이거를 합성 컨비네이션도 하고 곱도 하고 온갖 프로덕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처 트랜스포메이션의 특징을 구조상으로 유도를 하고요.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특징을 그 많은 트랜스포메이션 중에서 특징을 추출한다는 뜻인 겁니다. 카테고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기존의 이런 바운더리를 잡는 캐니, 엣지 검출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 이제 안 씁니다. 예, 성능이 너무 떨어져서. 그리고 자연어청이는 포지셔널 벡터라 그랬죠. 그 포지션에 대한 부분. 그래서 단어 임베딩은 벡터 공간에서 이런 이 특정 좌표, 포지션. 예. 포지션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이 단어의 순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내재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델 안에서 자동으로 학습이 되어서 나오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파라미터 기반이라고 하는데, 근데 말은 뭐 비파라미터 기반이긴 한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 신경 모델을 뽑아내기 위한 모델은 또 파라미터로 되어 있어요. 라이클리후드 자체가. 그래서 이제 뽑아낼 때 데이터를 추출할 때 파라미터를 추론은 안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추론된 모델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전히 파라미터는 디펜던트 하고요. 그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링 그런 관점에서 비선형 최적화 문제, Non-Convex Optimization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수리적인 문제에 도전해서 인공지능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 필요해요. 예,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이 로컬 미니마에 빠지거나 아까 어떤 도구가 가지고 있는 위험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위험 요소들을 극복시킬 수 있는 원천 기술들이 돼요. 이런 것들이. 예, 옵티마이제이션 해야 하면 글로벌 미니마에 안착시켜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논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결해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약문은 이제 스스로 한번 요약해 보는 걸로.
그래서 이게 이 책에서 이제 이 교수님들께서 막 전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있어서 이제 어떤 방향성으로 이제 발전돼 왔으니까 이제 나름대로 통계학의 패스를 걸어왔던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걸 딱 조망해 보니까 현 시점에서 당신들의 위치는 여기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그게 전부인 것처럼 공부를 일단 하긴 해야 된다. 라는 메시지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인 책이에요. 이 책이. 현실적으로 컴퓨팅은 일단 공부해라. 일단은 허기를 달래고 그리고 제정신이 들거든 그때부터 다시 한번 되짚어서 차근차근히 공부를 해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책이라서 잘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정 인트로가 끝났고 그 다음은 이제 그 이름도 유명한 딥러닝 맛보기 맛보기를 다음부터 한다. 인트로덕션의 대장정이 끝나고 이제 드디어 맛을 보게 됐습니다. Taste of Deep Learning.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음 시간부터 또 한번 이야기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